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잉글랜드 프로축구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의 조세 무리뉴 감독이 13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EPL 사무국은 무리뉴 감독이 11월 이달의 감독에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가 이달의 감독상을 받은 건 첼시를 이끌던 2007년 3월 이후 무려 13년 8개월 만으로 통산 4번째 수상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이달의 감독이라고는 하지만 나에게는 이달의 팀이나 이달의 스태프를 의미한다며 선수, 코치, 분석가 등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이달의 감독상은 혼자 잘한다고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상 수상의 1등 공신에는 손흥민과 케인이 있습니다. 무리뉴는 이런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열린 로열 앤트워프와의 유로파리그 제2조 6차전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손흥민과 케인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자는 최근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을 이야기하며 날강두, 드록바, 질라탄 등 이제까지 함께했던 위대한 스트라이커들과 비교를 해달라는 듯한 질문을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선수들 간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올스타 팀을 선정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완벽한 가짜 뉴스입니다. 나는 그런 요청은 거절합니다. 절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지 않는 대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입니다. 월드클래스 플레이어이며 그 어떤 다른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선수단 로테이션이 필요합니다. 한 선수가 모든 경기를 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로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다만 로테이션을 할 수 없는 선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듀오로 자리 잡은 손흥민과 케인입니다. 이들은 대체할 수 없는 선수들입니다. 분명 우리 선수단에 뛰어난 선수들이 많지만 손흥민과 케인에게는 최대한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들은 경기장에서 차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들에게 경의를 전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역대 잉글랜드 축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듀오입니다. 특히나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같이 만드는 골은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로 남고 있는데요. 첼시 레전드 듀오 디디에 드록바, 프랭크 램파드의 36골에 이어 듀오 합작골 부문 2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언론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EPL 사무국과 영국 공영방송은 손흥민과 케인을 치명적인 듀오라고 한껏 치켜 세웠습니다. 미국 블리처 리포트는 둘은 특별한 커넥션이 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손흥민과 케인이 환상적이다. 최근 케인은 손흥민과 엄청난 조합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조합은 케인의 소감에서도 알 수 있게 하는데요. 케인은 그저 느낌이 너무 좋아요. 손흥민 선수와의 조화가 이뤄져 아마도 우리의 전성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경기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반은 강력한 수비 그리고 거기서 시작된 역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수비하고 태클합니다. 승리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뛰어난 활약을 보이다 보니 상도 휩쓸고 있는데요. 케인의 특급 도움에 힘입어 손흥민의 벌리전 원더골이 국제축구연맹이 뽑는 최고의 득점상인 푸슈카시상 최종 후보에 포함되었습니다. 더 푸슈카시 어워드 최종 후보에는 3명의 이름이 올랐는데요. 손흥민과 함께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을 성공시킨 플라멩구의 히오르히안 대 아라스카에타, 백일킥으로 환상적인 득점에 성공한 바르셀로나의 루이스 수아레즈가 후보에 선정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벌리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에서 70m를 폭발적으로 드리블하면서 상대 선수 6명을 따돌리고 골을 성공시킨 바 있는데요. 해당 골은 지난 8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선정한 골 오브 더 시즌에 뽑힌 바 있어 수상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활약으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손흥민을 두고 영국 기자가 포착한 손흥민의 웃음이 화제입니다. 지난 7일 토트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반 13분 만에 터진 손흥민의 환상적인 선제골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골망으로 들어갔는데요. 엄청난 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더욱 자신감 있게 경기에 임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의 토트넘 담당 기자
알레스데어 골드는 손흥민의 표정을 보며 전반 이른 시간 토트넘의 승리를 확신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목한 것은 토트넘의 승리가 아닌 손흥민 선수의 미소였습니다. 현장에서 경기를 관전한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는 보도를 통해 전반전 도중 일어난 손흥민과 아스널의 수비수 로폴딩이 신경전을 펼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사건은 손흥민이 경기 시작 13분 만에 뒷걸음질 치던 아스널 수비를 상대로 절묘한 오른발 가마차기로 득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기세에 눌린 홀딩은 손흥민을 향해 거친 태클을 시도한 후 팔로 밀치는 불필요할 정도로 거친 동작으로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골드 기자는 당시를 회상하며 홀딩은 실점한 데 화가 난 나머지 손흥민을 세게 밀었다. 갑자기 밀린 손흥민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선수들이었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월드클래스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상대의 도발에도 의연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골드 기자는 손흥민이 몸이 바닥에 나뒹군 뒤에도 전혀 화를 내거나 놀란 표정을 짓지 않았다. 대신 손흥민은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자신이 아스널 수비진의 신경을 제대로 건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손흥민의 웃음에서 토트넘의 자신감을 느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상대편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아스날전에서는 로폴딩뿐 아니라 그라니트 자카의 비매너 태클까지 나왔습니다. 그라운드 여기저기를 누비며 골을 노리는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얄미웠는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강도 높은 태클을 구사한 것인데요. 현지에서는 전문가들이 쓸데없는 태클로 공격할 시간만 줄였다며 욕만 먹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나선 그레엄, 수네즈와 게리 네빌은 자카의 플레이를 비판하며 그럴 시간에 수비에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네즈는 경기 후 분석 프로그램에서 그라운드 위에 리더라면 피치에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앙 미드필더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자카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벌써 6, 7년이나 지났다. 항상 어깨 뒤를 보며 취약한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하지만 자카는 공간을 비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리 네빌 역시 손흥민에게 거친 태클을 걸며 경고를 받았던 장면을 회상하며 그저 광기였을 뿐이다. 손흥민은 어디에도 갈 수 없었고 역습을 시도할 수도 없었다. 쓸데없는 파울로 경기를 끊었고 3-40초가 허비됐다고 설명하며 쓸데없는 플레이로 만회골을 넣을 시간만 줄였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일각에서는 1000년이 지나도 나오지 않을 선수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코로나로 시름에 젖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긴박한 만큼 외부 활동을 줄이고 집에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다시 감상하시는 것도 좋은 방역 대책인 듯 싶습니다. 눈도 오고 해서 스키장이 붐비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안도감이 생겨 접종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외부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 상황이 안정화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 경각심 잃지 마시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사태를 빠르게 종식시켰으면 합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그래도 걱정했던 감염 폭발은 없었으니 다행이라고? 지난 8일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고 사흘이 지난 지금 도쿄도, 지바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등 이른바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고일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아베 총리와 줄다리기를 하는 인상을 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퍼포먼스로 보는 것이 좋다. 오는 7월에 도지사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앙에 상명하달에 굴하지 않는 이미지를 심고 존재감을 높이려는 그 행위 때문에 3일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버렸다. 오늘에서야 11일부터 도쿄도 내 업소들에 대한 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니 긴급사태를 선언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경쟁적으로 가게들이 문을 열었고 호객 행위도 오히려 적극적인 느낌이었다. 그 3일간 도쿄 코로나19 감염자는 144명,
178명, 189명으로 연일 기록을 갱신했고 오늘은 19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다음 주부터는 일일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고일케 도지사가 지난달 25일 최초로 언급한 감염 폭발, 이른바 오버슈트는 없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도쿄도의 집계 현황표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반박이 가능하다. 아래 도쿄도의 코로나19 감염 현황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하루에 얼마나 PCR 검사를 받았고 그중 몇 명이 양성으로 판정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놀랍게도 도쿄도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검사를 한 수치가 지난 3일에 551명에 불과하다. 이날 확진자 수는 89명이다. 위 그래프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3월까지는 PCR 검사 실시 인원수가 하루 평균 100여 건에도 못 미친다. 4월부터 늘기 시작해 평균 300건대에 도달했다. 인구 1200만 명이 사는 대도시에서 하루에 거부할 수 있는 PCR 검사량이 결국 평균 300건, 최대 550건이 전부라는 이야기다. 9일의 경우 확진자가 189명이나 나왔는데 검사 실시 인원수는 344명이다. 54.9%에 이르는 놀라운 확진율이다. 거꾸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얼마나 높게 설정돼 있는가를 나타내는 방증이다. 계속 말해왔지만 이미 증상이 나타나 아픈 상태에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확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밀접 접촉자를 알 수 없는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감염 경로를 모른다.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이른바 클러스터 부수기가 바로 이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경로 파악 및 검사였다. 전염병 확산을 막는 당연한 검사 및 행동 규칙이지만 아베 총리는 이게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결국 며칠 지나지도 않아 그의 말은 공수표가 되어버렸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면 클러스터 부수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만 하더라도 지금 주변에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 명은 중증이고 한 명은 경증으로 도쿄도가 제공한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이들 역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케이스이다. 나도 이들을 증상이 나타나기 전 따로따로 만났다. 3월 초순에 만난 이후로는 만나지 않았고 2주의 잠복기가 지났으니 나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것이다. 또한 고열,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도 미각이나 후각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지인들도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일본, 아니 적어도 도쿄는 내 주위에까지 감염자가 퍼져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증상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론적으로 이 병을 잡으려면 전 국민이 격리되어야 한다. 실제 아베 총리도 사람 간의 접촉률을 80% 줄일 수 있으면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나 도쿄도가 내리는 이런 느슨한 긴급사태 선언으로 그게 과연 가능할까? 턱도 없다. 당장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려면 전철을 타야 한다. 파친코, 캬바레, 나이트클럽 등 3mm 공간을 아무리 휴업시키면 뭐하나 전철이 10,000원인데 경증인 사람 누가 기침 한 번만 해도 비말이 날아가고 그것을 모른 채 돌아다니다가 다시 옮길 것인데 나고야가 긴급사태 선언 대상에서 빠진 이유, 결국 스페인이나 인도처럼 강력한 자택격리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전파력이 느슨해질 뿐이지 커질 수밖에 없다. 아베노믹스의 환영에 사로잡혀 아직도 경제 침체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 제3의 도시 나고야가 위치한 아이치현을 긴급사태 선언 대상에서 빼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치현에는 도요타 자동차 등 일본 제조업을 상징하는 공장들이 여럿 있다. 이들이 생산을 중단하면 안 그래도 힘든 일본 경제가 거의 붕괴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아이치현만 제외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실제 통계를 봐도 아이치현의 감염자는 긴급사태 지역으로 선포된 후쿠오카현보다 훨씬 많다. 문제는 아이치현이 빠지다 보니 호스트, 호스테스, 파친코 중독자, 사채업자 등 도쿄의 유흥가 사람들이 나고야로 이동하는 것이다. 나고야는 아직 파친코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열고 있고 밤거리도 자숙의 분위기는 있지만 도쿄처럼 아예 문을 닫지는 않기 때문이다. 긴급사태 선언을 실시해 한 달간 노력해서 7개 지역의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힌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이 다시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소극적인 검사 시스템에 변함이 없고 대중교통수단이 그대로 다니고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지 않는 등의 상황이 지속되면
즉 사람 간의 접촉이 현재처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감염자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풀고 다시 끼우면 된다. 그런데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잘못 끼웠는지 아닌지 회의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잘못 끼웠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단추를 일단 채워오자고 한다. 지금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그런데 해결책이 없다. 오늘 발표된 NHK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0%를 넘고 있다. 지지 이유의 51%는 믿고 맡길 만한 다른 정치 세력이 없어서이다. 10일 일본 코로나 하루 700명 최고치 기록 흔들리는 일본 올림픽이 눈을 감겼나? 일본이 올림픽을 핑계 감추려고 했던 중국 완발 코로나-19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를 가리지 않고 일본을 강타하고 있다. 긴급 사태가 선포된 도쿄와 오사카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일본의 감염자 수가 11일 하루 만에 715명, 7,608명의 누적 확진자 기록해 곧 10,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는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번화가 음식점 등의 이용과 관련 긴급사태 적용 지역을 넘어 일본 전역에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일본의 최고